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겨레 구봉건 기자가 쓴 스마트 돋보기란 칼럼 있잖아요. 네.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 과학자 집단을 꺾은 구글 B팀의 비결. 이게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구글은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독특한 채용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구글의 채용 방식을 좀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글은요, 2013년 옥시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 옥시전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구글이 처음 기업이 설립된 게 1998년인데 그 이후 15년간 누적됐던 모든 직원의 입사, 퇴사, 승진, 이 데이터를 모두 다 분석을 했대요. 예. 그래서 기존의 채용과 인사 원칙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봤더니만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 구성원이 동의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8가지 핵심 자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도출해 봤더니만 구글 직원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 구글에서 성공하기 위한 8가지 자질 중에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이걸 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템 분야의 전문성, IT 업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옥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만요, 8가지 자질 중에 방금 얘기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스템 분야의 전문성은요, 꼴찌라는 거예요. 중요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중요성이 있게 나타났느냐? 오히려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좋은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로요, 좋은 코치 되기, 소통과 청취를 잘하기, 관점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찰, 동료를 지원하고 공감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복합적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1위에서 7위를 차지했고요.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8위, 꼴찌를 차지했다는 거죠. 결국 소통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 구글은요, 그때부터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인류학자와 민속학자, IT 기업에서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를 동원해서요, 심층 연구를 해가지고요, 인문학, 예술, 경영학 전공자 채용을 크게 확대했다고 합니다. 어허. 내가 경영학과 나온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박 PD 구글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구글 코리아는 미국에 있는 구글과 완전 다른 회사더라고요. 엄청 보수적이고 꽉 막혔어. 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 칼럼에서는요, 요 사례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내용인데요, 구글이 지난해 봄 공개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구글에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뛰어난 팀을 분석했는데 이 프로젝트 결과 최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A팀, 그리고 최고가 아닌 팀원들로 구성된 B팀, 이렇게 있었대요. 요거를 비교해 봤더니 당연히 최고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A팀이 생산성이 훨씬 뛰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결과 B팀들이 A팀에 비해 훨씬 중요하고 생산성 높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요, 가장 뛰어난 팀들의 공통적 자질로요, 평등, 관대함, 동료 팀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서적 안전, 왕따 문화 없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구글의 분석 결과는요, 미국 비영리 고용 기구가 있거든요. NACE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최근 260개 기업을 상대로 분석한 내용과도 아주 거의 동일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딩 교육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죠. 하지만 구글의 사례는 오히려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인문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실용 지식, 아까 얘기했던 코딩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참 웃긴 게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인문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여전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이론적인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불진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은 진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문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경제적인 이야기와 버물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일요일에 UFC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아, 저희 예, 헤비급 챔피언. 목동 김 선생님과 내기했는데 예. 누가 이겼나요? 저 확인 못했네. 목동 김 선생님과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도전자가 이긴다. 목동 김 선생님은 챔피언이 이긴다. 근데 결과 챔피언이 이겼어요. 아, 박 PD가 이긴 거예요? 제가 진 거죠. 저는 도전자가 이긴다고 도전자가 했으니까. 이긴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하드웨어나 힘이나 모든 게 압도적인 도전자가 5라운드 판정패를 당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아, 내가 내기를 잘못했구나. 왜냐? 이 챔피언인 미오치치라는 친구는요, 현역 소방관이에요. 근데 이 도전자인 은간우는 그냥 싸움만 하는 친구야. 체육관에서 이제 프로 선수니까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는 친구라고요. 근데 현 챔피언인 미오치치는 소방관이면서 챔피언이야. 근데 이 친구가 왜 계속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불을 끄러 갈 때 불과의 싸움을 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불이 언제 어디서 나를 엄습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그리고 유체 역학적인 이러한 상식을 미오치치는 몸으로 이미 겪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나고 펀치력이 센 사람과 맞붙어도 미오치치는 더 강한 불과도 싸워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도전자의 반응, 순발력 이런 거를 미리 한치 앞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인문학을 몸소 체험했던 챔피언이라서 제가 그 점을 간과하고 내기를 했네. 아무튼 박 PD가 지금 몇 연패인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내기에서 지고 있네요. 이 목동 김샘한테 계속 지고 있는데 예, 막걸리 사셔야죠. 예, 또 기쁜 마음으로 막걸리를 먹어야죠. 예. 그리고 뭐 저도 첨언을 하자면 박 PD가 그렇게 UFC를 보는 동안 저는 뭘 했느냐? 저희 가족들과 함께요. 콩가루 연합에서 이벤트로 주신 표를 가지고 네. 대학로를 갔다 왔거든요. 어른 동생이라는 가족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몇 명이나 보러 올까? 이거 그냥 우리는 좀 넓은 좌석에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요일인 뭐 탓도 있겠지만 좌석이 꽉 찼어. 그 좌석에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요.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또 심지어는 유치원생과 같이 부모님들이 거기를 와가지고 그 뮤지컬을 같이 보더라고요. 혹시 콩가루 연합 소비자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콩가루 연합 같이 이벤트로 당첨된 사람은 제가 뭐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줄 서서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 예약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매를 하셨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전체 표는 아니고 일부 표는 예매한 표로 샀거든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역시 진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을 그게 아니라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아날로그에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 진짜 이런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게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연장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는 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 이거 믿어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대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연극, 뮤지컬 이런 거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유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당이나 콩가루 연합에서 물건을 사시면 100%는 아니지만 추첨을 통해서 이런 공연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진짜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창기라서 아직 콩가루 연합이 오픈한 지 한 달 남짓 됐나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진짜 주말 너무 즐겁게 지냈고요. 아이들도 뮤지컬 너무 재밌게 봤다. 다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모하시고 또 응모 말고도 직접 가서 표도 직접 사서 보시고 이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두렵지 않은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조만간 세금 폭탄이 투하될 것 같아. 오호. 5월부터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최대 8억 4천만 원의 개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우와, 상당히 많네요.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에 이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에 따른 세금 폭탄까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강남 집값 급등세도 주춤해질 전망이에요. 그럴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지역 20개 단지의 재건축 개발 부담금을 추정을 해보니 1인당 평균 3억 6,600만 원이 부과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인데요. 물론 강남 말고 강북 얘기죠. 네. 특히 작년부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의 재건축 조합원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4억 3,900만 원. 와. 단지별 차이도 큰데 강남 4구의 15개 단지 중에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곳은 6억이 넘었고요. 4억에서 6억 원도 5곳, 2억에서 3억 원은 5곳이었네요. 강남 4구가 아닌 서울 5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1인당 예상 분담금은 평균 1억 4,700만 원.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재건축 개발 부담금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네,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내려갈 가능성은 적겠죠.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때 추가 이익의 최대 절반 이상을 가져가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절반 이상? 예, 이것도 최대입니다.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작년까지 유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1월에 부활을 한 거죠.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 부담액 자체도 없어요. 하지만 1억 1천만 원을 넘으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의 절반, 여기에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올라야 돼. 그것도 많이. 그렇군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재건축에만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때리느냐? 재개발, 상가 이런 거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유독 아파트에만 왜 매기냐. 그리고 같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걸 같은 기준으로 때리면 어떡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이게 재건축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이익이 실현이 안 됐잖아. 그렇죠. 실현이 안 된 걸 가지고 과세를 하는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것도 위헌 소지가 없진 않다는 거죠. 다만 물론 정부의 이런 정책 도가 지나치다 이러한 반응에 공감이 되긴 해요. 하지만 강남 집값 자체가 이미 미친 상태잖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미친 애들을 잡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특단의 조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동안에 IT 적폐다 이런 지적 많이 받았던 거 있었죠? 공인인증서. 네.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결국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호. 그리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도 활성화될 방침이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 이거를 확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공인인증서는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이게 필요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런 얘기 많았었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어떤 분들은 공인 바람증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깔다가 진짜 신경질 나가지고 스트레스 쌓인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요 과기정통부는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요 대신에 블록체인 요즘 뜨고 있는 거 지난주에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체 인증 이런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확산시키고요. 액티브 X 이것도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양정환 정보통신 정책실장은요.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 인증 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공인 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김포나 제주 공항에서요. 국내선을 탈 때 이때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인식만으로요. 신원 확인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래요. 오. 그래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요. 비행기를 타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예, 가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이거 깜빡하고 제주도 가시려다가 못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요. 뭐 국토부는요. 이 같은 생체 인식 서비스를요. 29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김포와 제주공항 국내선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우. 아무튼요.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 소식 듣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기뻐하실 텐데요. 이게 조금 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남겨놓고 사라지게 하겠다면 이걸 그냥 쓰는 업체들도 많을 것 같아. 예.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이걸 왜 할까? 은행이나 이런 조직에서 소비자에게 잘못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보통은 순정품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순정품은 비싸잖아. 너무 비싸. 근데 대체 부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이거를 쓰면 좀 더 저렴한데 여지껏 이게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요.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요. 부품 가격의 25%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당장은 수입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저처럼 국산차 모는 사람은요? 예, 공식적으로는 이래요. 국산차는 아직 대체 부품 생산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순정품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부품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은요. 빠르면 하반기에도 국산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운은 띄웠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이고. 금감원과 자동차 보험업계는 22일 자동차 수리 시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익을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2월부터 신설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약 시행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자기 차량 손해 사고에 한해 적용이 된다는 거. 쌍방과실, 대물 사고는 법률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대체 부품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가요? 아, 이게 아무거나 쓸 수는 없고요.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 부품만 쓸 수가 있어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부품인데 흔히 순정품이라고 부르는 OEM 부품과 동등한 품질의 신제품이긴 하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서 국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은요 OEM 부품 위주의 수리 관행이 정착돼 있죠. 그렇죠. 아니 모 회사에서 순정 부품 안 쓰면 자동차 고장 난다 뭐 이런 광고까지 해댔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보험료와 수리비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국산차는 대체 부품 생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없을까요? 현대차 밑에 현대모비스가 있죠. 그렇죠. 이 현대모비스가 그러면은 부품도 만들고 유통도 사실상 독점을 해왔기 때문인데 왜 얘들이 이거를 독점을 했을까요? 왜 다른 기업의 하청업체 또는 벤처업체에 순정품 수준의 대체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도 될 텐데 굳이 우리나라 법에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지난 주말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구 보수 또 진보 진영에서도 충격을 크게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 사건 하나 때문인데 바로 15년간 MB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 양반이 폭로를 했잖아요.
지난 17일에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인 양 기자들 불러 모아서 막 퀴칭까지 해대는 코스프레 해가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외쳤던 MB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색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미세먼지가 심해서 기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 과연 그랬을까요? 특히 이 MB가 기자회견하는 자리에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쫙 도열했었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라디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일제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같은 일은 MB 정권에서 절대 없었다. 우리가 입을 열면 큰일 난다. 우리도 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바로 이 김 전 실장의 폭로 그리고 추가 폭로 이게 연일 이어지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이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특활비에 관여한 사람은 본인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뿐이다. 다른 측근들은 애초부터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측근들의 테러를 열어준 거야. 니네 MB 옆에 있다간 다 당해. 내가 이렇게 테러를 열어줄 테니까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은 빠져나가. 호호.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안 빠져나갔을 텐데 이렇게 김 전 실장이 퇴로를 열어주자마자 MB 측근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제히 비선에서 이루어진 일들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 다 발뺌을 했어. 한 발 물러난 거죠. 진짜 퇴로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쵸. 원래 쥐를 잡을 때도 퇴로를 살짝 열어줘야 안 물어요. 그러니까요. MB 입장에서 완전히 배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실장이요. MB 방미 당시 김은혁 씨 이 측에 특활비를 건네준 구체적인 정황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급기야 MB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까지 취하더라고요. 뭐 김윤옥 이 아줌마는 명품 백을 샀다며. 그러니까요. 뭐 이건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 안 됐지만 근거는 있죠. 아무튼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보통 보수하면 의리를 강조해 왔잖아요. 그쵸.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표를 구걸해 왔잖아요. 조폭들 마냥 의리를 앞세워서 배신자들 철저히 응징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지금 행태를 보면 이상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소위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군의 비리 이거를 앞장서서 까발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보수의 의리도요. 돈 없으면 의리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짜 돈 때문에 그럴까요? MB의 구속이 멀지 않다는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금까지 또 애청자 몇몇 분들은 아니 왜 또 경제 팟캐스트에서 정치 이야기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구 보수의 계멸을 불러오고 있는 복수의 경제학적인 배경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네. 왜 보수가 그렇게 의리를 강조하는 보수가 배신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를 알아보려는 거죠. 보스가 치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치사한데 왜 배신을 할까? 예전 같으면 치사해도 배신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즉 복수의 경제학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하면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경제학을 논하기에 앞서 영화 이야기로 가볍게 머리를 풀어볼게요. 네. 이번 김희중 전 실장의 폭로를 보면서요. 저는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영화일까요? 친구? 친구. 그것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런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폭로나 배신이란 제목이 달린 영화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난 영화는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그 작품 레버넌트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관객이 한 200만이 쬐끔 넘었더라고요. 약간 실망스러운 흥행 성적을 기록했지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5수 만에 받았잖아요. 디카프리오가. 근데 이 수상식 장면에서도요. 디카프리오가 아주 멋진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됐었죠. 뭔 발언을 했었냐면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모두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인류 모두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욕망의 잔치 속에서 목소리가 묻힌 이들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이거 꼭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디카프리오 하면은 그게 생각나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그 영화도 있었었죠. 네, 워낙 개같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무튼요, 디카프리오가 이 얘기 누구한테 하는지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럼프. 네.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가 허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한테 한 방 날리는 그런 이야기다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아무튼요, 김 전 실장의 폭로와 레버넌트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요, 레버넌트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영화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제목인 레버넌트, 이게 많이 쓴 영어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게 뜻이 의미심장해요. 레버넌트가요, 저승에서 돌아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오.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요, 이 레버넌트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영화 자체도요,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멋있다. 멋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느낌 들죠. 대사가 별로 안 나와요. 배우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정과 눈빛, 그리고 숨 막힐 것 같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그냥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영화는요, 2016년에 개봉했거든요. 이때도 나온 영화들 보면 이렇게 대자연을 그리거나 뭐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인공 조명을 쓰고요, 또 어려운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까지 써가지고 그냥 가상의 공간을 꾸며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요, 인공 조명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대요. 한 장면도. 직접 가서 다 찍었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직접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와 진짜 실감난다, 정말 눈이 호강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관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참고로 이 영화는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광활한 자연 풍경 직접 가서 찍었다고 해요. 그러면 디카프리오가 정말 개고생을 했겠군요. 이거 찍으면서 죽을 고비까지는 아니지만 살이 엄청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요, 영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던 진짜 있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전설적인 사냥꾼인 휴 글래스 역으로 디카프리오가 나와요. 근데 디카프리오는 영화상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인디언 혼혈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 이름은 호크인데, 이 호크와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냥에 나서요. 뭘 사냥에 나서느냐? 사슴이나 여러 가지 동물, 가죽을 얻기 위한 사냥에 나섭니다. 그 사냥한 가죽을 팔기 위해서. 근데 사냥하는 도중 살인 회색곰이 나타나는 거죠. 회색곰한테 습격을 당해요. 근데 디카프리오가 사지가 거의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정한 동료가 디카프리오를 배신해요.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디카프리오를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같이 있었던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이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비정한 동료가 이 아들을 죽이고요, 살아있는 디카프리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디카프리오는요, 땅에 묻어버려요. 얼굴만 놔두고. 뭐냐, 주변에 사람이 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숲속이에요. 늑대나 곰이 수시로 나타나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늑대나 곰한테 먹혀라, 이런 잔인함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디카프리오는요, 몸이 찢기고 다리도 부러졌지만 여차여차해서 살아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목격한 디카프리오는 이때부터 처절한 복수를 위해서요, 부상 입은 몸으로요, 배신자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네. 물론 추격이 쉽지 않았겠죠. 다리가 부러져서요, 목발에 의지한 채 간신히 걸어가는 모습, 정말 이 영화상에서 보이는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요, 그 당시 아까 캐나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한반도에 몰아친 북극 한파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디카프리오가 진짜 한 발 뛰기가 힘들 정도로 칼바람이 몰아쳤다는 거죠. 캐나다는 원래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구스 같은 잠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디카프리오는 캐나다 구스도 없었어요. 그냥 털 쪼가리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한 발 한 발 그 자신을 배신한 동료를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 고난을 겪지만 디카프리오의 복수심은요, 더욱더 불타올라요. 걔한테 복수하겠다. 디카프리오는요, 결국 시베리아 한파보다 더 무서운 미국 서부 캐나다 이 산속을요, 무려 4,000km를 헤매. 그리고 그 자신을 배신했던 그 동료를 찾아내서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요, 디카프리오가 배신자를 처절히 응징하는 장면에서 마치 자신의 일이냐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영화 포스터에 아주 멋진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뭐가 붙어 있냐? 피해 대가 반드시 치를 것이다. 문구 진짜 잘 만들지 않았나요? 멋있긴 한데 이게 내일이어서 기뻤던 게 아니라,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드디어 끝났구나. 그 기쁨 때문에. 영화가 좀 길긴 엄청 했어요. 길어요. 근데 저는 진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걸 다 봤다니까요. 엉덩이가 아파.
아무튼요, 디카프리오는 영화 상에서 수십 아니 수백 차례 너무 힘들어, 다리 한 발 뛰기도 힘들어, 복수를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극한 생존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복수에 성공하잖아요. 북극 한파와 살인고음 등의 위협, 디카프리오가 이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 배경이 바로 이 복수심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김 전 실장의 최근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김 전 실장이 우리가 나미야를 신조로 아는 보수를 배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비리를 다 까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선 거, 디카프리오가 배신당해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것처럼 김 전 실장도요, MB에게 처절히 토사구팽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김 전 실장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MB 재임 시기였던 2012년 7월에 솔로몬 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요 1억 8천만 원이 돈을 받은 혐의,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 정치권에서는 다들 이거 김 전 실장이 챙긴 게 아니라 MB가 챙긴 거다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아무튼 이때 어떻게 했느냐, MB는요 바로 김 전 실장을 쫓아냈어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김 전 실장은 바로 구속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김 전 실장은 항소도 하지 않았어요. 1년 3개월의 형이 내려졌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김 전 실장은요, 우리가 남이다, MB가 매번 외쳐왔잖아요. 아니 자기가 15년이나 MB를 모셨는데, 그리고 이 돈도 자기가 챙긴 게 아니라 MB가 챙겼는데 자기를 사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MB는 무슨 일 때문인지 김 전 실장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사면을 안 해줬다는 거죠. 아마도 김 전 실장을 사면하면 MB가 이게 나랑 연결돼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아무튼 김 전 실장은요 1년 3개월 이거를 꼬박 감옥에서 보내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1년 3개월 동안 꼬박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와중에 만기 출소를 겨우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일이 발생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김 전 실장의 부인이요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자살을 했다는 거죠. 왜냐?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 MB의 최측근이었던 사람, 이 사람의 부인이 생활고로 자살했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안 믿기죠. 아니 이러고도 우리가 나미야를 외친다는 게 정말 저는 가증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약과더라고요. 왜 약과냐?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있었더라도 보통 규유 조치를 해주죠. 왜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식장이요, 그래도 MB 정권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이 너무나 쓸쓸했대. 왜냐? MB는 물론이거니와 MB 정권 사람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국정을 살피느라 바빠서도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의 부인이 죽었는데 직접 못 가더라도 조화라도 보내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MB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이 우리가 나미야를 외쳤던 사람들마저 흰 국화꽃 한 송이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대요. 근데 저는 김 전 실장이 바보 같아요. 의리, 배려 이런 걸 바랄 사람한테 바라야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바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나미야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자주 떠벌리는 사람 치고 정말 의리 있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토사구팽, 이런 토사구팽도 있을까요? 그래서요, 정두원 전 의원이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김 전 실장이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죠. 자신과 아들을 죽이려 한 배신자에게 품었던 복수심을, 그 레버넌트의 디카프리오가 느꼈던 그 복수심을 김 전 실장도 그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살을 애는 듯한 북극 한파와 살인고의 위협에서도 복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디카프리오처럼 김 전 실장도요, 수구 보수에서 어떤 압박을 하고 어떤 위협을 하고 어떤 회유를 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김 전 실장이 MB한테 이런 경고도 했잖아요.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난 끝까지 가겠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2탄, 3탄이 또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 복수심에 관련된 얘기를 정하게 하는 게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바로 경제학에 재미난 게임이 하나 있어요. 신뢰 게임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게임. 이게 스위스 추리대 페르 교수가 했던 재미난 실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혹시 김혜경 누님이 했던 신뢰합니다 그거예요? 그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그건 신뢰고요. 네. 이거는 신뢰. 믿는 거? 믿는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라는 거죠. 실험은 이렇게 된대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 이게 좀 설명을 시키기 위해서 박 PD와 이 PD가 전혀 일면식도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실험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 교수는요, 박 PD와 이 PD한테 $10씩을 주고 각자 독방에 들어가게 해요.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대화는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한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0를 줬잖아요. 이 $10를 혼자 가지겠어요? 아니면 옆방에 있는 이 PD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먼저 이게 박 PD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박 PD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10 내가 일단 받았는데 이 PD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생판 모르는 이 PD한테 주냐? 이걸 거부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게임은 어떻게 되느냐? 박 PD $10, 이 PD $10. 그냥 처음에 받은 $10씩 받고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 있는 박 PD처럼 이 게임상의 박 PD도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옆에 보니까 이 PD가 $10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 연민을 느꼈어요, 이 PD한테. 그래서 이 $10 그냥 나는 필요 없고 이 PD한테 주겠어요. 이렇게 양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루 교수는요, 이 PD한테 그 $10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더해서 줘요. 네. $40를 더해서 줘요. 그러면 총 $50가 되겠죠? 네. $50을 이 PD는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횡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묻습니다. $50를 받은 이 PD한테 $50를 그냥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50의 절반인 $25를 $10를 줬던 박 PD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박 PD한테 양보받은 덕분에 $50가 이 PD는 생겼잖아요. 그럼 양심적으로 절반을 양보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게임은 박 PD $25, 이 PD $25 사이좋게 나눠 갖고 게임은 종료가 돼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D와 박 PD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이 실험이 끝나면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이 PD는 내가 왜 박 PD한테 갑자기 $25를 줘야 돼? 그냥 나 $50 혼자 챙기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 PD는 $10만 빼앗기고 손가락을 빨게 되겠죠. 이 PD는 $50를 챙겨가지고 혼자서 맛있는 막걸리 사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 PD가 가만히 있을까요? 박 PD는 이 PD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PD가 혼자 실험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막걸리 먹고 있으면 그 먹는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어. 그리고 깽판 칠 수도 있죠. 야, 이 나쁜 놈, 니 혼자 다 챙겨 먹어? 그 전에 막걸리에 독을 탔겠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신뢰 게임의 핵심은요, 생판 모르는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본 적도 없고요. 게임이 끝나면 나중에 볼 일도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진 $10의 확실한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믿음만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를 받은 상대방은 과연 자신이 갖게 될 돈의 반을 나누려 하냐, 이거인 겁니다. 만일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합리적인 인간, 이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따질 필요도 없죠. 그렇죠. 왜 남을 믿습니까? 어떻게 남을 믿어요? 그냥 처음부터 확실한 돈 $10 가지고 그냥 게임을 종료시키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런데요, 실제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실험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10를 상대방한테 양보를 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요, $50를 받은 참가자 역시 그 $50의 반인 $25를 상대방한테 다시 돌려주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발의 공감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대목 아닌가요? 그러네요. 동물들은 서로를 짓밟거나 자기 것만 챙겨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협동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남는다. 이런 놀라운 사례가 가득 들어있었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랑 이번 실험 결과가 좀 유사해 보이시죠?
아무튼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받아든 페루 교수가 요거에서 끝나면 실험이 재미가 없겠죠. 실험의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요게 핵심이야. 많지 않은 사례지만 혼자만 차지하겠다 욕심을 부리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EPD처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복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어떻게 복수할 기회를 주느냐, 아까의 사례에서 다시 와서, 즉 이 박 PD가 양보해서 $50를 혼자 갖게 된 이 PD가 그 돈을 나 혼자 다 가지겠어, 박 PD한테 내가 $25 줄 이유가 왜 있어,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를 양보했던 박 PD한테 선택권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박 PD한테 우리 연구팀에 당신이 사재를 털어서 돈을 내면 그 돈의 2배만큼 이 PD한테서 빼앗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 예를 들어 복수심에 불타는 박 PD가 저 이 PD 연맥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30 연구팀에 내겠어요 하면 연구팀이 어떻게 하느냐, 이 PD한테 $30의 2배인 $60를 빼앗아 오는 거야. 그러면 $50 횡재했다고 기뻐했던 이 P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50 그리고 자신의 돈 $10를 더해서 연구팀에 내야 되는 거. 철저한 복수가 되는 거죠. $40를 내게 되면 $80 뺏어 오는 거예요, 이 PD로부터. 물론 실험에서는요, 이 PD처럼 욕심을 부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실험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 PD처럼 욕심을 부리는 연기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연기자가 보란듯이 박 PD의 속을 긁어놨다는 거죠. 약 올리게 만들고 박 PD가 복수심에 불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 PD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박 PD와 같은 사람들은 일단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 복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이득이에요. 어차피 $10도 내가 실험에 참가해서 얻은 돈이고 복수를 위해서는 자신의 돈을 연구팀에 내야 돼. 자신이 희생이 들어가요. 더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앞에 얘처럼 $30를 낸다면 이 PD한테 엿은 먹일 수 있지만 자신은 $30를 손해보는 거야. 너무나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예상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요, 자신의 개인 돈을 써서라도 이 PD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재 $30, $40를 내가지고 이 PD한테 돈 뺏어달라. 배신한 상대방은 응징할 수 있다면 내 돈을 써도 상관없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디카프리오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도 배신자를 찾아 나서는 거. 김 실장이 현재 폭로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도 복수에 나서는 거. 이것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서는 게요, 심리학적으로도 얘기가 된대요. 네. 당시 페루 교수는요, 이 연구를 하면서 또 재미난 거를 했어요.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두뇌를요, 양전자 단증 촬영을 했대요. MRI 비슷한 걸 촬영을 했다는 거죠.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이를 복수하는 참가자들, 이 사람들의 양전자 단증 촬영을 했더니만 선조체란 부위가 있대요, 우리 두뇌에. 이 선조체라는 두뇌 부위의 활동이 무지하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선조체가 뭐냐면요, 사람의 동기부여와 만족을 관장하는 부위래요. 사람이 동기가 부여되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면 이 선조체가 막 활발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을 통해 마땅히 보상받는다는 느낌, 만족을 느낄 때 이게 크게 활성화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수를 할 때, 자신이 배신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복수를 할 때 동일한 선조체가 활성화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복수를 하면 큰 만족, 즉 쾌감을 느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흡연이 그런 거 아닌가요? 흡연도 비슷한가요? 네, 돈을 쓰잖아. 근데 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연기를 한번 빨아들일 때 그 쾌락, 이것 때문에 피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요, 특히 실험에서는요, 배신자에 대한 응징을 최대한으로 했었을 때, 자신의 사재를 더 많이 털어서 더 많이 이 PD한테 엿을 먹였을 때 이 참가자의 선조체 활성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배신에 대한 응징, 복수를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쾌감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 이 더 큰 쾌감은 마약과 같고, 마약을 하면 자기 몸 망가지는 거 알죠. 하지만 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복수를 얘기하는데 그쪽에 갖다 붙이면 좀 그렇죠. 복수도 쾌감이거든요. 아무튼요, 복수와 관련된 재미난 실험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가끔 인용하는 행동경제학으로 유명한 미국 듀크대의 경제학과 교수인 댄 에리얼리가 했던 실험인데요. 실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실험 진행자가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5분 정도만 소요되는 설문조사예요. 근데 이거에 참가해 주시면 $5를 드릴 수가 있어요. $5가 든 봉투와 서명이 필요한 영수증을 주죠. 참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이 실험 진행자의 스마트폰이 중간에 요란하게 울려요. 그러면 실험 진행자는 잠깐만요 하고 그 전화를 받겠죠. 그리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한 그룹한테는 잠깐 전화통화 때문에 나갔다 온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전화 받으러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냥 그 다음에 사과하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 실험이 뭐냐면요, 실험 진행자의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실험 참가자들의 불쾌감을 돋구는, 그게 바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요, $5 봉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실험 진행자가 자리를 비우기 전에 봉투와 서명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5 보상금이니 잘 세어보세요, 서명해 놓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5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봉투에는요 1달러짜리 지폐가요 6장에서 9장까지 무작위로 들어있어요. $5가 아니라 $6 아니면 $9, $7, $8 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먹나 안 떼먹나 이거를 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험 진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봉투에 든 돈 확인했을 때 $5보다 많으니까,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면 $5 준다고 했는데 왜 $6 들어있어요? $7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돌려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이걸 보는 거죠.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보통 그렇게 설명하겠죠. $6일 때보다 $9일 때 오히려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이 떼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오니까. 보통 지급된 초과 액수의 차이에 따라 참가자들의 행동 변화가 달라질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험 결과 초과되는 액수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대요. $6가 들어있건 $9가 있건 돌려주거나 말거나 이거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영향이 있었느냐? 참가자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요, 오로지 실험 진행 중에 이루어졌던 실험 진행자의 행동, 전화 받으러 나갔다 온 다음에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사과 안 하고 무례 없이 행동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사과하고 진행한 경우에는요 50% 이상의 사람들이요 초과된 $5 넘은 돈을 진행자한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무례하게 예의 없게 행동한 경우에는요, 불쾌감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요 진행자한테 돌려준 그 비율이요 14% 미만, 절반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내가 돈 좀 더 가져가도 돼. 맞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참가자들은요 초과액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무례한 실험 진행자한테 복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나 수고보수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지급된 초과 액수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실제로는요 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쾌감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 차이에 따라 행동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서 얘기 드렸던 피눈물을 뿌렸을 디카프리오와 김 전 실장의 행동을 경제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요, 인간은 결코 돈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불공정한 것을 보고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껴지면 경제적인 손해,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걸 무릅쓰고서라도 복수에 나섭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수구보수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 돈만 주면 되겠지. 우리가 남이야. 조직의 의리만 강조하면 이거 다 언젠가는 무마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는 처절한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도 주면 데미지가 덜하긴 해요. 근데 돈도 안 주잖아. 돈도 안 주지만 MB는 아마 돈으로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뭐 이런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걔 불쾌감 그런 거조차 느낄 수 없는 애야. 내 꼬봉이니까. 나중에 돈만 쥐어주면 또 헤헤거리면서 내 말 들을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을 거란 추측이 든다는 거죠. 보스 대신 감방 갔다 오는 부하들이 있잖아요. 조폭 세계에서는. 대신에 그 가족들은 챙겨준다고, 그 보스가.
아닌가. 근데 김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잖아. 그 아내가 자살을 했다면서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조폭의 의리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주면 되겠지. MB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MB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돈만 쥐어주면 모든 게 무마가 되겠지.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물에 피눈물이 난다. 돈만 밝히는 MB나 수구 보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어쩌지? 저도 소식적인 여자 많이 울렸는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밝혔고요.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인데요. 물론 강남 말고 강북 얘기죠. 네. 특히 작년부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의 재건축 조합원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4억 3,900만 원. 와하. 단지별 차이도 큰데 강남 4구의 15개 단지 중에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곳은 6억이 넘었고요. 4억에서 6억 원도 5곳, 2억에서 3억 원은 5곳이었네요. 강남 4구가 아닌 서울 5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1인당 예상 분담금은 평균 1억 4,700만 원.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재건축 개발 부담금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네,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내려갈 가능성은 적겠죠.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때 추가 이익의 최대 절반 이상을 가져가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절반 이상? 예, 이것도 최대입니다.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작년까지 유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1월에 부활을 한 거죠.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 부담액 자체도 없어요. 하지만 1억 1천만 원을 넘으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의 절반, 여기에 2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올라야 돼. 그것도 많이. 그렇군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재건축에만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때리느냐? 재개발, 상가 이런 거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유독 아파트에만 왜 매기냐? 그리고 같은 재건축 아파트라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이걸 같은 기준으로 때리면 어떡하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이게 재건축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이익이 실현이 안 됐잖아. 그렇죠. 실현이 안 된 걸 가지고 과세를 하는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것도 위헌 소지가 없진 않다는 거죠. 다만 물론 정부의 이런 정책 도가 지나치다, 이러한 반응에 공감이 되긴 해요. 하지만 강남 집값 자체가 이미 미친 상태잖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미친 애들을 잡을 수가 없거든. 그렇죠. 특단의 조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동안에 IT 적폐다 이런 지적 많이 받았던 거 있었죠? 공인인증서. 네. 이 공인인증서 제도가 결국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호. 그리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도 활성화될 방침이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 이거를 확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공인인증서는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 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이게 문학을 몸소 체험했던 챔피언이라서 제가 그 점을 간과하고 내기를 했네. 아무튼 박 PD가 지금 몇
어떤 편인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내기에서 지고 있네요. 이 목동 김샘한테 계속 지고 있는데. 예, 막걸리 사셔야죠. 예, 또 기쁜 마음으로 막걸리를 먹어야죠. 예. 그리고 뭐 저도 첨언을 하자면 박 PD가 그렇게 UFC를 보는 동안 저는 뭘 했느냐? 저희 가족들과 함께요. 콩가루 연합에서 이벤트로 주신 표를 가지고 네. 대학로를 갔다 왔거든요. 어른 동생이라는 가족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몇 명이나 보러 올까? 이거 그냥 우리는 좀 넓은 좌석에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요일인 뭐 탓도 있겠지만 좌석이 꽉 찼어. 오. 그 좌석에 어른들만 온 게 아니라요.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또 심지어는 유치원생과 같이 부모님들이 거기를 와가지고 그 뮤지컬을 같이 보더라고요. 혹시 콩가루 연합 소비자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콩가루 연합 같이 이벤트로 당첨된 사람은 제가 뭐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줄 서서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 예약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매를 하셨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전체 표는 아니고 일부 표는 예매한 표로 샀거든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역시 진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을 그게 아니라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아날로그에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 진짜 이런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게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연장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는 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 이거 믿어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대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연극, 뮤지컬 이런 거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유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당이나 콩가루 연합에서 물건을 사시면 100%는 아니지만 추첨을 통해서 이런 공연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진짜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창기라서 아직 콩가루 연합이 오픈한 지 한 달 남짓 됐나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진짜 주말 너무 즐겁게 지냈고요. 아이들도 뮤지컬 너무 재밌게 봤다. 다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모하시고 또 응모 말고도 직접 가서 표도 직접 사서 보시고 이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 두렵지 않은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조만간 세금 폭탄이 투하될 것 같아. 오호. 5월부터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최대 8억 4천만 원의 개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우와, 상당히 많네요.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에 이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에 따른 세금 폭탄까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강남 집값 급등세도 주춤해질 전망이에요. 그럴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지역 20개 단지의 재건축 개발 부담금을 추정을 해보니 1인당 평균 3억 6,600만 원이 부과될 것 같아. 당연히 최고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A팀이 생산성이 훨씬 뛰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결과 B팀들이 A팀에 비해 훨씬 중요하고 생산성 높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요, 가장 뛰어난 팀들의 공통적 자질로요, 평등, 관대함, 동료 팀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서적 안전, 왕따 문화 없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구글의 분석 결과는요, 미국 비영리 고용 기구가 있거든요. NACE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최근 260개 기업을 상대로 분석한 내용과도 아주 거의 동일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딩 교육하겠다 난리를 치고 있죠. 하지만 구글의 사례는 오히려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인문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실용 지식, 아까 얘기했던 뭐 코딩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참 웃긴 게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인문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여전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이론적인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불진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은 진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문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경제적인 이야기와 버물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일요일에 UFC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어요. 아, 저희 예, 헤비급 챔피언 목동 김 선생님과 내기했는데 예. 누가 이겼나요? 저 확인 못했네. 목동 김 선생님과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도전자가 이긴다. 목동 김 선생님은 챔피언이 이긴다. 근데 결과 챔피언이 이겼어요. 아, 박PD가 이긴 거예요? 제가 진 거죠. 저는 도전자가 이긴다고 도전자가 했으니까. 이긴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하드웨어나 힘이나 모든 게 압도적인 도전자가 5라운드 판정패를 당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아, 내가 내기를 잘못했구나. 왜냐? 이 챔피언인 미오치치라는 친구는요, 현역 소방관이에요. 근데 이 도전자인 은간호는 그냥 싸움만 하는 친구야. 체육관에서 이제 프로 선수니까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는 친구라고요. 근데 현 챔피언인 미오치치는 소방관이면서 챔피언이야. 근데 이 친구가 왜 계속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불을 끄러 갈 때 불과의 싸움을 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불이 언제 어디서 나를 엄습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그리고 유체 역학적인 이러한 상식을 미오치치는 몸으로 이미 겪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나고 펀치력이 센 사람과 맞붙어도 미오치치는 더 강한 불과도 싸워봤던 친구기 때문에 이 도전자의 반응, 순발력 이런 거를 미리 한치 앞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역시 필요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런 얘기 많았었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어떤 분들은 공인 바람증서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깔다가 진짜 신경질 나가지고 스트레스 쌓인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요, 과기정통부는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요, 대신에 블록체인 요즘 뜨고 있는 거 지난주에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체 인증 이런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확산시키고요, 액티브 X 이것도 없는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양정환 정보통신정책실장은요,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 인증 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김포나 제주 공항에서요, 국내선을 탈 때 이때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인식만으로요 신원 확인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요 비행기를 타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예, 가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이거 깜빡하고 제주도 가시려다가 못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요. 국토부는요 이 같은 생체 인식 서비스를요 29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김포와 제주공항 국내선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우. 아무튼요,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 소식 듣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기뻐하실 텐데요, 이게 조금 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남겨놓고 사라지게 하겠다면 이걸 그냥 쓰는 업체들도 많을 것 같아. 예.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이걸 왜 할까? 은행이나 이런 조직에서 소비자에게 잘못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보통은 순정품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순정품은 비싸잖아. 너무 비싸. 근데 대체 부품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이거를 쓰면 좀 더 저렴한데 여지껏 이게 제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요,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요, 부품 가격의 25%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당장은 수입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저처럼 국산차 모는 사람은요? 예, 공식적으로는 이래요. 국산차는 아직 대체 부품 생산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순정품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부품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금융당국은요, 빠르면 하반기에도 국산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운은 띄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이고.
금감원과 자동차 보험업계는 22일 자동차 수리 시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익을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2월부터 신설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약 시행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자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겨레 구봉건 기자가 쓴 스마트 돋보기란 칼럼 있잖아요. 네.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고 과학자 집단을 꺾은 구글 B팀의 비결. 이게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구글은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독특한 채용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네. 구글의 채용 방식을 좀 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글은요, 2013년 옥시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 옥시전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구글이 처음 기업이 설립된 게 1998년인데 그 이후 15년간 누적됐던 모든 직원의 입사, 퇴사, 승진, 이 데이터를 모두 다 분석을 했대요. 예. 그래서 기존의 채용과 인사 원칙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봤더니만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 구성원이 동의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8가지 핵심 자질,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도출해 봤더니만 구글 직원들이 모두 다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 구글에서 성공하기 위한 8가지 자질 중에 과학기술, 공학, 수학, 이걸 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템 분야의 전문성, IT 업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옥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만요, 8가지 자질 중에 방금 얘기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스템 분야의 전문성은요, 꼴찌라는 거예요. 중요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중요성이 있게 나타났느냐? 오히려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좋은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로요, 좋은 코치 되기, 소통과 청취를 잘하기, 관점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찰, 동료를 지원하고 공감하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복합적 아이디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1위에서 7위를 차지했고요. 스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8위, 꼴찌를 차지했다는 거죠. 결국 소통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후 구글은요, 그때부터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인류학자와 민속학자, IT 기업에서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를 동원해서요, 심층 연구를 해가지고요, 인문학, 예술, 경영학 전공자 채용을 크게 확대했다고 합니다. 어허. 내가 경영학과 나온 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박 PD 구글 가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구글 코리아는 미국에 있는 구글과 완전 다른 회사더라고요. 엄청 보수적이고 꽉 막혔어. 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 칼럼에서는요, 요 사례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내용인데요, 구글이 지난해 본 공개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구글에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뛰어난 팀을 분석했는데 이 프로젝트 결과 최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A팀, 그리고 최고가 아닌 팀원들로 구성된 B팀, 이렇게 있었대요. 요거를 비교해 봤더니